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로 외교 안보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이것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무기체계가 도입된 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결정, 추진, 도입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자연 증가분도 꽤 많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국방 예산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하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획기적인 전력 증강 사업 같은 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국방 예산 늘어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무기와 정찰 예산 도입, 그 다음에 예산 증액,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런 게 억지됐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그런 능력들을 더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국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를 갖다가 무력화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지금 개발해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잠수하면서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지만, 어쨌든 SLBM 자체는 지금 개발을 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SLBM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되지 않습니다. 발각되지 않고 미국 연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불시에 때려버리는 겁니다. 핵으로. 그러면 이거는 미사일 방어 이런 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각되지 않고 기습적인 핵 타격을 가할 수가 있고, 또 저기에 타격을 받은 그 상대 국가에서 보복을 하려고 해도 그 잠수함을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때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으로 핵으로 때렸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은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때려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재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 전장의 판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어떤 소위 게임 체인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다 개발 보유했다 그겁니다. 근데 북핵의 대응 능력 강화 이런 걸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이런 어떤 핵을 갖다가 투발하는 수단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지금 다종화해놨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단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단도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이게 최장 사거리가 600km입니다. 여러분들, 최장 사거리가 600km라고 한다면 이게 사거리에 어디가 들어갑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를 때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비행고도가 40km, 최고 비행고도가 40km밖에 안 됩니다. 40km밖에 안 돼서 낮게 날기 때문에 이 비행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들어서 상대방이, 우리가 이 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그 사드 있지 않습니까?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이 사드는 이 요격 고도가 최고 150km에서 최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칸데르가 최고 고도가 4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의 타격 범위는 여기인데 이스칸데르는 여기로 날아가니까 사드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이게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발 목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요격 고도가 40에서 100km입니다. 이스칸데르는 여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때릴 수가 없고, 그럼 또 뭡니까?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걸로는 이제 타격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이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냐면, 이렇게 저고도로 날다가 또 갑자기 목표 지점에 와가지고는 급상승했다가 갑자기 내리꽂는
이런 걸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어떤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북한이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갖고 전력화했지 않습니까? 또 북한 뭐 갖고 있습니까?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탐지 자체도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탐지는 할 수 있지만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가진,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내리꽂는, 타격하는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 9월 28일 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걸 공개하면서 뭐라 했냐면,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발사 직전에 한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액체 연료를 갖다가 주입해야 됐기 때문에 딱 이제 위성으로 보면은, 혹은 다른 정찰 자산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면은 저놈들이 저거 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앰플, 이 고체 연료를 앰플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30분 안에 이거를 갖다가 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구상했던 킬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상 2023년 구축하겠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킬 체인의 개념으로는 이 북한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걸 갖다가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발사 직전에 이 액체 연료를 앰플화된 거를 갖다 미사일에 장착해가지고 바로 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탐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탐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구상했던 킬 체인도 무력화됐다, 그거를 갖다가 방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킬 체인 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KAMD. KAMD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감시 체계, 통합 지휘 통제 관리 체계, 타격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이 구축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2023년부터 군 정찰 위성을 4기를 쏴 올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구나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이 군 정찰위성 4기를 쏘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쏴봤자 제 기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이 해당 위성의 주파수 대역이 북한의 전파 방해 가능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파 교란, 소위 제밍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군 정찰 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자체를 촬영하지 못하거나, 그거를 촬영해서 우리 군에 전송을 한다고 해도 그 영상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거나, 영상을 받아봤는데 뭐 흐릿해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교란, 방해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감시 정찰 자산, 타격 요격 체계, 이런 걸 완비하지도 못했고 유기적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우리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한미 연합 작전 자체를 갖다 포기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전환하겠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전환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환수라는 거는 마치 내 거를 갖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되찾아오겠다는 걸 환수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미 연합체의 그 구도상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전환이라 하지만 이 조기 전환 자체도 아니 무슨 능력, 실력이 있어야 우리 국민을 갖다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핵 위협으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갖춘 상태에서 그냥 구호만 전작권 조기 전환 이렇게 외치면 전작권이 전환됩니까? 우리 국민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재인 정권의 주장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4월에 아산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 미국의 대표적인 또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이 두 연구소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이제 공동으로 작성해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몇 가지 준비된 공격 옵션 중 하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 초기에 북한의 핵전력과 지휘부 위치 및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기존 핵 공격 옵션의 중요하고 즉각적인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수정은 연합사령관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군 장성에 맡게 될 미래 연합사령관이 미군 연합사령관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 전략 자산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재래식 분쟁과 달리 핵 분쟁에서의 한국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맞서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국 방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리는 신호로 해석하게 만드는 핵심 약점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한국에서의 핵전쟁을 생각하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핵무기 지원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한미 지휘 구조가 앞으로 몇 년 더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권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전략권 전환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국군이 이거를 갖다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근데 문재인 정권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별로 하지도 못했고, 굳건한 한미동맹, 이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한미동맹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쓸데없는 헛구호를 외쳐갖고 했는데 결국 이거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뭘 이루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물론 국민과의 대화에서 6개월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글쎄 이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